어떤 시장이 활성화될 때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냐. 집 한 채도 아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종의 이건 언어 도단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주식시장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혼돈의 카오스, 주식시장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곽상준 매트릭스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원상 복구한 거잖아요. 5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정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세금을 걷고 싶으면 세금을 걷고 싶다고 하면 되지 누가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하겠습니까? 이소영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 집값 평균이 12억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집 한 채도 아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종의 이건 언어 도단이죠. 사실은 뭐 정확하게 세금 걷고 싶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유감이 있어요. 세금을 그러면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이라도 10억을 찍은 사람한테 대주주 과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연말 기준으로만 맞아요. 10억일 때 걸리는 거거든요. 세금 안 거쳐요. 다 네. 팔잖아요. 사실상 누구든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낼 것 같으면 그 전에 다 팔아치우면 세금을 안 내겠죠. 근데 이게 세금을 거두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걷고 싶어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작정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노동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보다 자산 가격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과세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은 세금을 소득세에서는 너무 많이 걷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법인세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개인 소득세가.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러면 세금 거둘 만한 곳은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산으로 수익을 얻을 때 걷겠다. 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어를 혼돈 속에 빠뜨리느냐. 시장을 흐리게 하는 용어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왜 실효성이 없는 일을 하느냐. 거들려면 제대로 거둬라. 라는 거죠. 연말만 되면 다 팔아서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왜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 코스닥은 10개월 투자하는 거라고 그런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국 시장이 연말만 되면 물량 공세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이 되는데 과연 이런 시장을 누가 원할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주식시장이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구나. 부동산 카르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강력한 부동산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보유세는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2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세 표준 등등등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게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네. 1년에. 퇴직하기 전에 제가 연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 세금을 낸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200억 정도 집에 살아야 그 이상에 살아야 제 1년 낸 세금이 정당화 되겠더라고요. 네. 100억 가진 분의 세금을 들어보니까 대략 한 1,85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럼 나는 200억보다 훨씬 큰 집에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뭔가 세제가 뭐 이렇게 많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럼 왜 유독 자산세 중에서 주식에 네. 자꾸 세금을 거두려고 하느냐. 근데 부동산 시장은 뭔가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대책을 내놓잖아요. 아, 그럼요. 주식시장은 안 그렇잖아요. 네, 올해 들어와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대출 규제 때문에 작년까지 보면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가 끝없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대출 보증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정책 관련된 자금들이 매년 한 100조 정도씩 들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2,400조 GDP 사이즈에서 네. 어떤 한 자산시장 영역에 100조씩의 신규 자금들이 들어간다.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유도했다라고 표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걷지도 못할 세금 때문에 증시의 이상한 흐름을 만들어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정책은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느낌? 예를 들어 대통령을 위시하는 분들이 코스피 5천 만들자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그걸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실행에 동의할 수 없는 실행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실행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미묘한 말장난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진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때가 됐습니다.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향후에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시장이 활성화될 때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쪽 시장은 조금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키우고 나서 세금을 걷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좀 왜곡된 상황이냐면 고3생들의 1등부터 만등까지가 의사 되겠다고 의대에 갑니다. 맞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나요? 공대를 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좋은 회사들 가면 평생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재들이 쏠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 AI 시대가 됐고 인재 하나당 사이드 비용이 뭐 1억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메타가 AI 인재를 흡수하는데 뭐 10명에서 24명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게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 10명에서 24명 고용하는데 그게 뉴스가 되냐고요. 네. 근데 봤더니 비용을 보니까 뉴스가 될 만하더라고요. 사이드 피가 1억 달러예요. 1인당.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사회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은 효율화를 향해 갑니다. 단위당 비용이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급속하게 가고 있고요. 전력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AI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단위당 단가를 엄청나게 떨어지는 능력을 AI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준비가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회의 미래를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자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콘크리트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이게 너무 답답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대주주 10억 기준에 반대하는 게 이게 거액 자산가들한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인구가 지금 1,500만 명 정도,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거의 전 국민이 대상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안타까운 게 저는 금융시장이 잘 되면 기업 시장이 잘 되고 특별히 벤처라든가 젊은 사람들이나 스타트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 잘 된다는 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런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 외에는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누구에 의해서 스타트업 시작이 됐느냐? 투자로 돈을 벌었던 세카이아 캐피탈로부터 시작됐어요. 두 회사 모두 초기 투자자 중에 하나가 세카이아 캐피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 이민자 출신의 2세인데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월급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본을 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자본을 대준 사람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대준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자본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대주는 일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래도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를 미국에서 펼쳤으면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얻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한국에 오면 좋은 생각이야 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사실 세금을 걷고 싶다, 주식시장에서 세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양도소득세 그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금투세였잖아요. 그 부분은 워낙 국민적인 저항이 컸기 때문에 접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 세금에 대한 자산시장 세금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이라고 하면 금융자산시장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자산시장도 있어요. 지금 이 자산시장의 세제만을 구분해서 본다면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유리합니다. 저는 이제 금융자산시장에 쏠려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세제를 볼 때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세제만 보면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서 이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서울 집값이 왔다. 그만큼 혜택이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로 그라운드에서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거둘 때 세금 걷는 용이성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미래를 바라봤을 때 어떤 원칙에서 세금을 걷어야 하느냐를 한번 사회적인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안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모처럼 좀 합이 맞았던 그렇죠. 그거였는데 최고 세율을 38.5%로 하면 네. 이거 하겠습니까? 사실 뭐 대주주가 법인세 내고 또 거기서 배당금 냈는데 또 세금을 낸다. 이중과세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세율이 매력적인 세율이라면 아마 대주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38.5%는 정말 애매해요. 그러면 배당을 대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저는 의문이고. 사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한국의 대주주들은 대체적으로 한 20,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한테 해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의 일부를 증여세를 내고 떼어준 다음에 그 배당을 충분히 다 하면 그 자식들은 조금 저렴한 과세를 내고 분리과세를 해서 그 돈을 배당받은 돈으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한테도 수혜가 있습니다만 소액주주들이나 기관, 일반 투자자들한테 수혜는 더 크죠. 더 크죠. 왜냐하면 네. 대주주보다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배당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노후 생활도 가능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한테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예금보다 두세 배를 따박따박 매년 준다면 굳이 이 주식을 안 팔고 계속 보유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장기 투자의 흐름도 만들 수 있고. 그 배당 자체가 네. 장기 투자하라고 그래서 네. 만든 제도잖아요. 예, 그렇죠. 네. 주식이라는 게 기업에 대한 투자지 증권을 사고 판매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내가 몸다. 나는 이 회사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회사하고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따박따박 배당을 주면 너무 좋죠. 자기가 좋아하는 회사한테 배당도 받으면서 내 삶의 질도 나아지고 노후도 네.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자본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세수가 부족해진다? 저는 거기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에 대한 매력을 대주주한테 보여주면 분명히 배당을 더하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네.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배당을 네. 2배, 3배로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도 늘어날 겁니다. 지금 네. 한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보다도 훨씬 배당이 적어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배당이 적어요. 한 1% 중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주는 금융회사 이런 거 빼고. 네, 맞습니다. 하면, 네. 그러니까 주요 핵심적으로 요즘 많이 배당이 늘어나는 회사 한 250여 개 정도를 빼고 나면 배당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이자도 낮은데 배당도 별로 없고 사실 위험을 감수하는데 배당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러면 투자자들한테 매력이 없는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비율이 210%를 훨씬 넘습니다. 일본이 망하기 전에 207%였어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전세 비용인 약 1,000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세도 엄밀하게 따지면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부채로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250%가 훌쩍 넘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요.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회 모두가 같이 책임져야 돼요. 리먼 브레스 사태도 그랬고 일본의 부동산 붕괴 이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는 수밖에 없는 현재 이 시스템은 빨리 바꿔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일단 이번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 자산으로의 자산 운용의 방향성을 바꾸겠다. 이 대전제는 맞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데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정책 목표는 있는데 이렇게 세율을 38.5%를 만들어버려서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라는 식으로 가면 그렇죠. 정책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제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복잡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할 사람들도 없어지는 거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배당 관련 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안이 나왔던 대로 가면 결국에 그렇게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세금을 걷고 싶으면 물론 세수가 부족하면 걷어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아주
건강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타이밍적으로 봐도 이게 과연 맞았는가 네.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이고 왜 이해도가 없는가 봤더니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제 완전히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가 이제 산소호흡기 막 뛰려고 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24년, 23년도의 흐름을 보면 한국의 신규 자금들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이자 비용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네. 자본시장의 본령이에요. 자본시장에서 돈을 받아서 자산으로 활용을 하려면 네. 여기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2년간 140조 원이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투자자들한테 판단이 끝난 시장이었습니다. 24년까지. 왜? 이 나라는 투자하면 안 돼. 네. 이거는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7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약 30조 원을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여기는 투자했다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 이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질이 너무 나빠서 나라 전체는 선진국가 같고 되게 문화도 대단하고 좋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자본시장은 아주 후진적이야.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네. 좀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이 후퇴한 게 나오자마자 외국계 증권사에서 바로 리포트가 나왔어요. 안 된다. 비중 줄여라. 아시아 비중 줄이는데 그중에 핵심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네. 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그냥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체력이 무슨 K-팝처럼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믿을 수 있어? 좀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나라 아니야?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터널링이라는 거 엄청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회사의 그 이익률 많은 거를 자회사에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회사의 대표는 자기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주들한테 배신행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터널링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자본시장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대주주 10억 네. 그걸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네. 해봤는데 별로 효과도 없다고 그래서 50억을 했는데 네. 이거를 다시 되돌려놨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펼치든가 네. 이거 그렇게 띄워놓고 실제로 세수는 하나도 안 거치고 그다음에 심리만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정책이 이렇게 네. 손바닥 뒤집도 자꾸 바뀌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우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결국 여당이 이 원점 재검토할까요? 주식시장 흐름하고 현재 여당의 지지율하고 동반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코스피 5천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 온라인상으로 지금 여론의 반응을 보니까 옛날하고 격이 달라요. 정말 격렬합니다. 그 새 대표가 뽑히자마자 정책위 의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론의 동향하고 전혀 상관없다. 라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연관이 깊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동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진보입니다. 주식시장은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실망스럽더라도 시장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싶어요. 올 상반기에 누가 봐도 이 시장의 역전의 용사는 이렇게 배당 잘 주는 뭐 지주사, 금융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 배당소득 분리가서 이렇게 가버리면 네. 그동안 이거 샀던 거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의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확정된 이익을 굳혀놓고 다음 단계를 하는 게 그 주식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확정된 어떤 것은 배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을지라도 지금 시가 대비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들은 네.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배당 많이 주는 회사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시장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네. 정부 아니고 이제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코스피 5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12월 2일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투자 전략도 좀 신중하게 잘 네.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시장에 한 28년 정도 참여했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이슈, 주식시장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정치권에서 반응한 적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루도 안 돼서 반응했어요. 이것도 매우 크게 발전한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시나 한국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있어본 입장에서는 네. 진짜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개혁성, 문제 발언들도 많이 하시고, 네. 네, 그러셨잖아요. 동학개미들의 뭐 전봉준이다, 뭐 이런 별명도 하고 계시던데, 네. 아마 앞으로의 활약도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곽상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